네, 두 번째 특강 해주신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교수님 혹시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쯤에 저랑 같이 면접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학생들 질문하시는 내용 보고 우와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가까이서 듣는 게 두 번째인데 정말 영광입니다. 정재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제일 멀리 왔다. 제주도에서 왔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일단 카이스트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강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카이스트는 지금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과학자, 또 미래의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면 꼭 우리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데 카이스트가 기여할까? 예,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물론 훌륭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 학부에 못 오더라도 또 대학원에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대학원 우리 학교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학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과학자 혹은 공학자 혹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을 드릴 텐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지만, 진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고, 뜻을 이루고, 재능을 발휘할 그런 미래에는 아마 뭐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되겠죠. 그 시대에 그때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고 친구들과 함께 도모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내가 목표로 하는 지금 입시에 맞춰서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갈까, 원하는 학과에 어떻게 갈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미래가 앞으로 올 것인지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벗어나서 입시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분야 이야기로 예는 듭니다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펼쳐져 있는 공통된 사항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파운더죠. 그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뇌에다가 손톱만한 칩을 삽입해서 뇌의 활동을 레코딩을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 의도, 판단, 의사결정을 우리가 만약 읽을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의 총합이 혹시 이 사람의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 칩을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돼지의 뇌에다가 1센트 정도 사이즈의 칩을 삽입을 해서 돼지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얻는 거죠. 물론 그 뉴럴링크가 최전선의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전선의 연구를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스위스 로잔 공대 그룹인데요. 그들은 이제 돼지보다 좀 더 복잡한 뇌인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뇌 활동만으로 이 원숭이의 생각을 읽은 다음에 척수를 거치지 않고 오른쪽 다리 끝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오른쪽 다리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켜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장치를 켜면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를 당해서 척수 손상을 입어서 신체 일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뇌가 잘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얻어서 이들에게 좀 더 편리한 삶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칩을 삽입하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두피에서 전류의 흐름, 이른바 뇌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생각을 읽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키가 한 1m 좀 안 되는 로봇이 있는데요. 얘한테 미로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요. 미로를 무사히 통과해서 마지막 타겟 지점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로봇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뇌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옆에 있는 제 학생이 대신 하는 거죠. 뇌파 모자를 쓰고 그럼 이제 두피에 전류가 흐르는 걸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로봇 앞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옆에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오라는 로봇에게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파형이 바뀔 거고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을 로봇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로봇의 움직임은 100% 전적으로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은 93번 정도는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우리 엄마도 못하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른바 이런 기술들을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연구실이 간질을 앓고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두개골을 열고 안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운동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냥 얻어서 옆방에 있는 로봇팔에게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그대로 모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상상만 해도 유사한 뇌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봇팔이 이제 꽤 그럴듯하게 이 사람의 상상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요즘 이제 이 팀이 좀 위기에 몰려 있기는 한데요. 이들도 이제 두피의 전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서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치지 않더라도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이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펑셔널 MRI라는 곳 장치 안에 눕혀놓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활동을 할 텐데, 그때 뇌 활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저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영상이 보여준 영상이고요. 왼쪽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뇌의 활동만으로 재현한 영상이 오른쪽 영상입니다. 물론 색깔이 좀 다르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이 분야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꽤 그럴듯하게 두 이미지가 비슷해지겠죠.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각 피지를 레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런 실험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7년쯤 후에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말소리를 들려줬어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줬고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줬습니다. 소리를 듣는 동안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로 찍어서 어떤 단어를 들을 때 특정 영역이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 단어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전체 맵을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들은 사실은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한 5, 6천 단어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마다 그 어휘수는 되게 다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800단어 정도는 유사한 위치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1,800단어의 맵을 그리는데 최근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른바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간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뇌공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4차 산업혁명을 되게 많이 떠들지만 사실 그게 뭔지 그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발전한 미래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아랫단에 보시는 세계가 지금 이런 세계,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이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윗단의 세계는 컴퓨터 내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IoT 센서, 손톱만한 센서가 있는데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을 하고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센서들을 현실에서 다 깔아 놓아서 현실에 있는 벌어지는 현상들을 전부 다 저 컴퓨터 안, 비트의 세계 위에 올려놓아서 그 세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아톰 세계와 비트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측정해서 컴퓨터상에서 분석하는 일, 지난 수십 년간 벌어진 일인데 이게 왜 특별하냐? 그때는 두 세계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계는 따로 놀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명확히 구별되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IoT 센서의 가격이 너무 싸지면서 정말 현실을 고스란히 온라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가 왜 화제이냐? 사람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야말로 현실 세계를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제, 변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럼 무슨 일이 왜 이게 대단한 일이냐 하면 아랫단의 아톰 세계에는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유통업이 사실은 그 아랫단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거기서는 생산의 3요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죠. 토지, 자본, 노동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자본을 가지고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야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유통업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했다가 망하면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지난 20세기에 과학자, 공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 자본가가 만든 대기업에 내가 가서 내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펼치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20세기의 과학기술이었어요. 근데 저 윗단의 세계는 어떠냐? BT의 세계는요, 토지, 자본, 노동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비트는 공간을 거의 점유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책을 깔아놓으면 지구 표면을 4번도 넘게 덮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서버에 그 정보를 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정도 크기의 서버 안에 인간이 쓴 모든 책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공간을 별로 점유하지 않는다.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사람도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설비도 컴퓨터 몇 대, 큰 서버에 계정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윗단에서는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구글, 페이팔, 이베이, 아마존 이 많은 회사들이 20세기 말 1996년, 7년, 8년 그 무렵에 다 만들어진 회사인데 아버지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자본가, 재벌 2세가 세운 회사들이 아니라 내가 꿈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했던 대학생, 졸업생들이 친구 아버지의 차고에서 컴퓨터 몇 대 놓고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윗단의 세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요, 이제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와 경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그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넣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시행하면 돼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엑시스라고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서너 번 정도 회사를 망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 세상에서 되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로만 그치지 않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데 실패해도 잠시 좌절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고 다시 다음 것을 출발하려는 회복 탄성력을 잘 갖춘 사람, 그리고 나 혼자 뭘 못하니까 내가 얘보다 더 똑똑해 라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내가 못하는 걸 얘가 하고 얘가 또 못하는 걸 제가 하고 하면서 서로가 보완이 되는 몇 명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겠다고 뭉치는 그 젊은이들이 결국은 저 윗단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세계가 일치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랫단은 자본이 많이 들고 윗단은 자본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윗단에서 다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책을 쌓아놓고 파는 서점보다 인터넷 서점, 인터넷 웹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배달만 해주는 예스24 알라딘이 더 장사가 잘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이 동네에 있는 옷가게보다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은행의 지점에 가서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 온라인 뱅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들이 더 수요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들을 다 윗단으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랫단의 고전주의 경제학이 지배하고 윗단의 디지털 경제학이 지배하는데 그 두 세계가 일치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은 어떤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할까요? 몰라요, 아직.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는 있는데 그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학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잘 짜여져 있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패러다임이 저 세계로 쉬프트하게 될 것이다. 패러다임이 쉬프트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볼루션이라고 토마스 쿤이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놀드 토인비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아닌 그의 숙부인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명명했지만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발달한 미래가 아니라 경제학적 패러다임, 세상에 무엇이든 생산 양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990년대까지는요, 이 네 개의 그래프가 같이 성장했어요. 선순환 구조를 보였어요. 회색이 노동 생산성이에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점점 생산량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고용도 늘고요. 가계 수입도 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이 풍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한 것을 다시 마켓에서 사면 또 새롭게 또 마켓에 물건을 들여놓아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 GDP가 성장하는 이 네 개의 그래프가 계속 같이 성장하는 일이 90년대까지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저 네 개의 그래프가 따로 노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테크놀로지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더 늘었는데 고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더 가파라진 거예요. 심지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일자리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가계 수입은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산은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살 소비자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문제가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을 우리나라 안에서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마켓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경쟁하면 더 큰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더 크게 갖고 한국형 무엇,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말로는 서비스가 없어요. 이런 류의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가 사용할 만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00년, 1990년대 이전의 경제 때 잘 짜여져 있는 교육을, 20세기 교육을 지금 여러분들이 별 변화 없이 받고 있어요. 그때 들었던 수업을 그때 들었던 방식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았던 선생님이, 학부모가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야, 세상은 이래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그 성공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금 윗세대인 20대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윗세대의 성공 모델이 내 세대에는 성공 모델이 아닌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대학 교육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돈이 많은 사람이 세운 기업에, 공채에 내가 지원해서 거기 합격하면 연수를 받아서 몇 달간 연수를 받고 나면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전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 그게 큰 기업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요. 작은 기업이면 덜 성공한 거고, 일자리는 굉장히 많았고, 그런 곳에서는 공채로 사람들을 대규모로 뽑기 때문에 좋은 대학일수록 좋겠죠. 인기 있는 학과라는 게 존재하겠죠.
근데 최근 이제 얼마 동안에 기업들의 공채가 현저히 무너졌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뽑느냐? 그렇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이제 시켜만 주세요. 저는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성적은 얘보다 1.2배 높아요. 제가 학점이 얘보다 0.4 높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한 대학에 가서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중고등학교 때 다 교과서라는 정해진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맞게 토해내는 거. 그걸로 여러분을 한 줄 세우고 대학을 서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짝짓기를 하는 것을 입시라는 이름의 교육의 정점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열심히 그걸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교육을 받고 연습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려고 하니까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뭘 만들 줄 아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당신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비트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래서 모두 다 멘붕인 거예요. 왜냐?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걸 집어넣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입되는 거를 시켜놓고선 왜 남다른 생각을 하라고 해? 그건 대기업에 언제든 전임자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할 때나 하던 교육을 다 시켜놓고선 이제 와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그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세상은 남다르게 너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거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찾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교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라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 되고 여행도 한번 해야 되고 영어 점수 받아야 되고 자격증 좀 따야 되고 기업에 인턴 좀 해야 되고 봉사 좀 하고 그것마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다 똑같아요. 예. 근데 회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조금 다른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학점이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좋은 일을 잘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이제 뽑지 않아요. 예.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경험을 쌓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경험을 쌓죠. 예.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냥이라도 일할게요 하는 그런 인턴 자리, 예, 비정규직 자리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엄마 말 듣지 마세요.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쨌든 배우는 거를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미래에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데 별로 기여하지 않아 보여요. 예.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 한 줄 세우기 지금 주어진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수 없이 토해내고 잘 분석하고 계산하고 공식 집어넣는 거, 그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동안 인공지능에게 가장 쉽게 대체될 매우 뛰어난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웠는데 맨 앞에 인공지능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공지능을 잘 다루거나 인공지능을 못하는 일을 하거나. 예. 사람은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꿈꾸는 걸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IoT 센서를 달고 다시 말하면 테크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코딩 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인공지능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 그냥 분석해서 나왔으면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메타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는 독립이고 해바라기는 독립을 바라는 민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일제강점기에 써 있는 민중의 마음을 다룬 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시대에 써 있긴 하지만 그냥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남녀의 권력관계, 사랑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시 같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난 아닌 것 같아. 내일 시험인데 나 뭐라고 써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엄마는 널 믿어. 네 생각을 써야지. 라고 초등학교 때는 그러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긴 쉽지가 않죠.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네 생각을 왜 쓰니? 네가 네 생각이 왜 중요해? 네가 배운 대로,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참고서의 문제집에 나온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네 생각이 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카이스트에서 제가 처음 조교수가 되고 가장 당혹스러운 건 제가 교수가 되면은 굉장히 큰 질문, 열린 질문 탁 던지면 학생들이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를 바라고 탁 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속출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져요. 아니, 그냥 네가 알아서 해석해서 너의 생각대로 쓰면 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누구는 A+를 줄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 기준에 제가 따를게요. 라는 태도를 굉장히 잘 견지했던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고 카이스트에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네 생각이 뭐니?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물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당혹스러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교육에만 너무 충실하다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존의 권위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논문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할 게 없어요. 훌륭한 과학은 뭡니까? 기존 과학이 틀렸습니다. 이 논문이 틀렸습니다.를 증명할 때 진짜 좋은 논문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완전 학계의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게 맞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의심하고 권위에 짓눌리지 않고 메타적으로 데이터를 인지할 수도 있고 남이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푸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5년 동안 했던 수업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뇌인지 과학과를 새로 만들고
융합인재학부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저희 학부에 새로 신설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모두가 원하고 필요할 만한 것인데 그 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건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라.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라. 근데 그것을 매뉴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도록 아티스틱하게 걔를 디자인해봐라. 그게 1년 동안 하는 수업인데 2학년 때는 개인의 문제를, 3학년 때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4학년 때는 지구의 문제를 그런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걸 찾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책을 미친 듯이 읽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는 보편적으로 뭘 원하는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핍이 뭐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독서해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부족해요. 세상에 나가서 마켓 옵저베이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뭐가 부족한지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다수일 거예요. 학교에서는 뭘 만들기 수업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2학년에 실험이 한 학기 내내 렌즈를 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렌즈가 적절한 곡률로 잘 갈려지면 위에서 빛을 똑 떨어뜨리면 뉴턴 링이라는 게 안 생기고 아주 잘 빛이 잘 퍼지거든요. 한 학기 내내 갈고 교수님께 딱 보여주면 교수님이 빛을 똑 떨어뜨리고 라인 셋, 너는 빛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제 아무리 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다니는데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하나 못 만드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 몸에 있는 어떤 것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자과에 가서 전자회로 수업을 듣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2주 만에 친구들끼리 그룹 스터디에서 독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알두이노니, 라즈베리 파이니 요즘은 쉽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본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려고 그 과목을 듣는 거랑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회로를 알아야 돼서 그 수업을 들을 때하고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의 미적 가치, 모양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미적 경험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셨을 수도 있고 뉴욕에 가서 모마를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끌고 와서 야, 너 여기 앞에 서. 이거 진짜 유명한 작품이야. 사진 찍어야지.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 작품 앞에서 30분 그 작품을 바라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뮤지엄 카페에서 케이크랑 커피를 마시면서 보죠. 유럽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뮤지엄에 막 초등학생들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그림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죠. 그림 속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무슨 관계일까? 그럼 애들이 막 제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 걸 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멀리서 사진을 찍죠. 미술 교육은 저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근데 돌아와서 여러분이 있는 도시의 뮤지엄에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경험들은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을 감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잘 됐어, 이 디자인은 잘 못 됐어, 미적 판단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걸 토론하고 매뉴얼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경험하고 나면 학생들이 깨달아요. 와, 내가 여럿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었더니 세상에 없는 게 나왔다. 나 혼자는 못 만드는 걸 여럿이 같이 만드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뭘 했냐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외로움이 질병이 될 거다. 그래서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벤치가 그걸 들어주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한 얘기에서 개인 정보만 지우고 그 얘기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벤치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 벤치를 전 세계에 설치해 놔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레코딩된 이야기를 내가 이 벤치에 앉아서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벤치를 만든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을 혼자 빈방에서 응원했대. 너무 외로웠는데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좋아했는데 빈방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내가 미친놈 같더래.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TV인데 막 좋을 때는 파란색 공을 TV에 던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화면을 보면서 좋아서 파란색 공을 던진 사람들의 수만큼 파란색 바가 올라가요. 다 모두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TV에 연쇄살인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빨간색 공을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면 그 장면을 보고 빨간색 공을 던진 사람 수만큼 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있구나. 나와 똑같이 분노하고 있구나를 혼자 빈방에 있지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상용화되지 않았고 미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우리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걸 만들었던 팀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뭘 만들었느냐? BTS 아미 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다 봉을 들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봉이지만 얘가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글자를 쓰기도 하고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자꾸 바꾸고 조정하고 하면서 그런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몇 시예요? 50분.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금 이런 흐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큰 흐름들을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20년 후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의 말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애들 코딩 교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류의 논의를 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세상이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 나 그거 해보고 싶어. 배워보고 싶어. 그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굉장히 흔쾌히 하는 사람. 수학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건 못해요. 그쪽 분야?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 문과예요. 저 이과예요. 라고
벽을 치지 않는 사람. 예, 그게 뭐가 됐든 저 해볼래요 하는 사람. 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뭐 학원이 있나요? 그거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 계신가요? 전 혼자는 안 해봐서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천히 생각하면 혼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더라도 잘 못했지만 차곡차곡 배워서 점점 잘해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격려해 주는 분위기에서 잘한 사람. 예. 했는데 잘 안 되지만 다시 또 시도하는 사람.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래 20년 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걱정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수업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제 바람은 10대 때 매년 하나씩 그런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매년 하나씩 해서 10대 때 10개, 20대 때 10개쯤 만들잖아요. 하나는 전자공학 분야에서, 하나는 바이오 분야에서, 하나는 온라인 안에서, 온갖 분야에서, 혹은 목공이어도 좋아요. 예, 세상에 없는 걸 친구들이랑 만들어보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것의 의미를 인문사회과학적으로 가치를 자기가 평가하고 매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되게 예술적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20개쯤 만들고 세상에 나가면 겁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뭐가 불안해요. 세상에 없는 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걸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학교가 그것 빼고 다 가르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과에서 취직해 졸업하고 무사히 큰 기업에 취직할까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미래에 진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내가 특정한 지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혼자 기꺼이 잘 시도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잘 협력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친구들과 굉장히 크게 근사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겁이 없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그런 걸 꿈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는 녹화한다고 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과기부 소속이어서 우리가 교육부 소속의 대부분의 대학과는 달리 우리가 이거 정말로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걸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설립된 이래 대부분의 학사 제도들을 카이스트들이 계속 먼저 시도했어요. 들어오면은 학과 아무렇게나 여러분 전과할 수 있고요. 아니 학과를 왜 나눠요? 아니 내가 돈 내고 다니면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다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학과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라는 건 20세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건데 21세기에는 모든 게 다 융합인데 내가 필요한 수업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 거 듣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 거 듣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내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니거나 혹은 내 꿈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다른 학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더 오래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카이스트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제풀이 저 때는 시험 봐서 문제풀이로 카이스트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시 제도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점점 진짜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에게는 어떤 대학이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바꾸고 입시 제도도 바꾸고 있어요. 제가 있는 학과만 들어도 융합인재학부는 그냥 모든 학과에서 자기가 커리큘럼을 디자인해서 듣고 그거를 졸업장에 써줘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이 전공인 아이로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주고 모든 학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면 다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기술을 통한 사회혁신 솔루션 수업이라는 걸 3년간 듣고 100권의 책을 읽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100권의 책을 한 학기에 17권을 6학기 동안 인간, 사회, 우주, 생명, 테크놀로지, 예술 6분야에서 17권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적인 이 지성사의 지형도를 그리고 졸업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지금은 저희 학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카이스트의 모든 학과가 이것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과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학생이 필요하면 모든 수업들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책도 많이 읽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정한 전공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학교라는 캠퍼스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대학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그거를 잘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학을 정해서 가고 그곳이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그 학교의 그 학과의 교수들을 괴롭히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졸업하면 뭐 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대학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카이스트의 모든 교수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적이 좋은 애들을 받을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은 대학이요. 들어가기 어려운 순서로 평가받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은 그러면 안 돼요. 입학생이 얼마나 훌륭한 졸업생으로 세상에 나가느냐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걸 잘하는 대학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고등학생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대학을 선택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